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던 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저를 보며 우리 아들이 아깝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집안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저를 부엌에 세워두고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해온 게 없어서 참 아쉽지. 친척들이 다 듣는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수치스러웠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라도 제 편이 되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눈물을 보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민하게 굴지 마. 그 한마디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만만한 사람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심이 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더 잘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인정이 아니라 배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휴대폰에 한 여자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자 누구야? 그런데 남편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저를 비웃듯 말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말을 했습니다. 너 같은 조건이면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한 번도 저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다는 걸요.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이혼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시댁은 제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 역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몇 년 뒤 저는 제 회사를 가진 대표가 되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시작한 일이 직원을 둔 회사가 되었고 한 달 매출이 수억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복수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걸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앞에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저를 버렸던 전 남편이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잘난 척하던 사람이 초라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니요. 알고 보니 시댁 회사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온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며칠 뒤에는 시어머니까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몇 년 전 그들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무시하던 눈빛, 비웃던 말투. 저는 정말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와서 왜요? 그런데 그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댁이 망한 이유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전 남편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된 순간 저는 그들을 살릴 수도 완전히 끝낼 수도 있게 됐습니다. 한때 저를 짓밟던 사람들의 운명이 제 손에 들어온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 저를 무너뜨렸던 사람들에게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저를 가난하다고 무시했던 시댁, 저를 버리고 외도한 남편, 그리고 무릎 꿇고 매달리던 시어머니.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웃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정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미소 안에는 환영보다 평가가 담겨 있다는 걸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깝긴 하지만 잘 살아봐라. 주변 하객들은 웃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그 말은 제 마음에 깊게 박혔습니다.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넌 우리 집안의 부족한 여자다.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장 샹들리에 불빛 아래 제 드레스는 누구보다 화려했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초라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집안은 저를 반기지 않는다는 걸요. 저는 가난한 집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셨고 밤늦게 돌아오셨습니다. 손은 늘 갈라져 있었고 허리는 항상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장학금을 받아 다녔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카페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반면 준호는 달랐습니다. 준호의 아버지는 중소기업 대표였고 어머니는 늘 좋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준호는 유학도 다녀왔고 차도 있었고 넓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늘 바빴고 준호는 늘 여유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 준호가 제게 다가왔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같이 밥 먹을래?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난 집안보다 사람이 중요해. 그 말을 듣고 저는 울 뻔했습니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제 배경이 아니라 저를 봐준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연애하는 동안 준호는 다정했습니다. 시험 기간이면 커피를 사다 주고 아르바이트 끝날 때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니도 준호를 좋아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이구나.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굳이 그런 집 딸이어야 하니? 준호는 저에게 괜찮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저는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내내 시어머니의 태도는 차가웠습니다. 예단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친정 형편이 어려우면 무리하지 말고. 겉으로는 배려 같았지만 말투는 분명 비아냥이었습니다. 웨딩홀을 고를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까워서 그렇지 뭐. 한 번, 두 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사랑하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결혼만 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결혼 첫 명절에 무너졌습니다. 아침 6시부터 부엌에 서서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 냄새가 머리끝까지 배어들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지시했습니다. 저는 얇게 부쳐야지. 국간이 왜 이래? 저는 연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점심이 되어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상 위에 음식이 가득 올랐고 모두 웃으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집안이 어려워서 혼수도 제대로 못했어요. 순간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친척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착해서 데려왔지.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웃는 척했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셔?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한 말이잖아. 난 상처받았어. 예민하게 굴지 마. 그 순간 느꼈습니다. 준호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도 시댁은 계속 비교했습니다. 누구네 며느리는 차를 해왔다더라. 누구네 며느리는 아파트 보탰다더라. 말은 달라도 뜻은 같았습니다. 넌 부족하다. 저는 인정받기 위해 더 노력했습니다. 생일상을 차리고 명절마다 선물을 준비하고 시댁 행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무시뿐이었습니다. 준호도 점점 변했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나자 그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핑계를 댔습니다. 휴대폰은 늘 뒤집어 놓았습니다. 불안했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준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준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여자 누구야?
준호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사람이야. 회사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해? 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피곤하게 하지 마.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바람 피우는 거야?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어?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원래 이런 거야.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너 같은 조건이면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 말은 칼처럼 박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저를 동등한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다는 걸요. 저는 짐을 싸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울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저는 한참 울다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혼해라. 저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 같아.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무시당하며 사는 게 더 큰 실패야.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시댁에 말했을 때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아들을 버려? 준호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떨렸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더는 무너지기 싫었습니다. 그 집을 나오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몇 년 뒤 그들이 무너진 얼굴로 저를 다시 찾아오게 될 줄은요. 이혼 도장을 찍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짐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고 몸은 지쳐 있었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지나가면 사람은 오히려 멍해집니다. 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 끝은 허무했습니다. 몇 장의 서류와 몇 마디 말로 모든 관계가 정리됐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어머니가 말없이 국을 데워주셨습니다. 김이 오르는 국그릇 앞에서 저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끝났으니 됐다.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다.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된 걸까?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너 같은 조건이면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 말은 제 자존심을 산산이 부숴놓았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썼습니다. 가난한 집딸이지만 부족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참고, 더 맞추고, 더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온 건 무시였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가치를 증명하지 않겠다고. 그 결심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이혼 후 제게 남은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 하나와 약간의 적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관심 있던 온라인 판매 일을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 아르바이트를 하며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배운 작은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작게라도 시작해보자. 문제는 자본이었습니다. 큰 돈은 없었습니다. 적금을 깨고 어머니가 모아두신 돈까지 보태 간신히 작은 시작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하면서도 말하셨습니다. 한번 해봐라. 실패해도 괜찮다. 저는 작은 원룸 한쪽에 박스를 쌓아놓고 상품을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포장재를 사고 사진을 찍고 상품 설명을 올리는 모든 일이 처음이었습니다. 낮에는 상품 등록을 하고 밤에는 포장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 주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도 주문 알림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두 건 들어오는 날도 있었지만
수수료와 배송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 매출이 8,000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울었습니다. 내가 또 실패하는 걸까? 무섭고 초조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되는 쇼핑몰들을 분석하고 상품 트렌드를 조사하고 고객 리뷰를 읽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잠은 늘 부족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일어나 박스를 접어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 말이 큰 힘이 됐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조금씩 주문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리뷰가 쌓이고 재구매 고객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하루 매출이 10만 원을 넘은 날 저는 너무 기뻐서 어머니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될지도 몰라.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더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첫 거래처에서 납품 문제가 생긴 겁니다. 대량 주문이 들어왔는데 상품 품질이 엉망이었습니다. 고객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환불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쌓아온 평점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밤새 고객들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손해는 컸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났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겠니?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하지만 울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직접 거래처를 찾고 품질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고객 응대 방식을 바꿨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조금씩 신뢰가 돌아왔습니다. 1년 뒤 작은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올린 한 상품이 SNS에서 입소문을 탄 겁니다. 하루 주문이 수백 건씩 들어왔습니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고 박스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저와 어머니 둘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급하게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지만 마음은 벅찼습니다. 그 상품 덕분에 처음으로 큰 수익이 생겼습니다. 저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비록 낡은 건물이었지만 제 이름으로 계약한 첫 사무실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나오는데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나도 해냈구나. 그 후 사업은 점점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래처가 늘고 직원이 생기고 매출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3년이 지나자 연 매출이 수십억에 도달했습니다. 예전엔 꿈도 못 꾸던 숫자였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대표님이라 불렀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호칭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늘 불안했습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웠고 인정받지 못할까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내 삶은 내가 만든다는 걸요. 어느 날 어머니가 사무실에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내가 참 대단하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있었으니까 가능했어.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제 삶이 안정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 무렵 우연히 전 시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래처 사람과 식사하던 자리였습니다. 혹시 그 회사 아세요? 요즘 어렵다더군요. 그 회사 이름은 익숙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 회사였습니다.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래요? 투자 실패라던데요. 자금이 많이 꼬였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때 저를 내려다보던 집안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통쾌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심장이 순간 철렁했지만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그는 한참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잠깐만 만나줄 수 있을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만날 이유가 없는데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탁이야. 부탁. 한때 저를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제게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30분만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두려운 것도 아니고 반가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상했습니다. 과거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호텔 로비 카페에 준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말끔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많이 초췌했습니다. 눈빛에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를 보자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본론만 말씀하세요. 그는 한참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가 많이 어렵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금만 조금 있으면 살릴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왜 저를 찾았는지.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준호는 제 앞에 앉아 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예전의 그는 아니었습니다. 늘 자신감 넘치고 무엇이든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던 사람이 이제는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한참 침묵하던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가 많이 어렵다.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목을 축이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자금 지원을 해줄 수 없을까? 순간 웃음이 날 뻔했습니다. 몇 년 만에 연락해서 꺼낸 말이 결국 돈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왜 제가 그래야 하죠?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전 인연도 있고.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예전 인연이요?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예민하다고 했죠. 당신 어머니는 나더러 부족하다고 했고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그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 당신들 문제를 책임져야 하죠? 준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힘없이 말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어.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때는 그 집안이 너무 커 보여서 저는 늘 작아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제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준호는 다급해졌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는 제 손목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제발.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오는 순간 숨이 가빠졌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명 거절했는데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니?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그 한마디에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며칠 뒤 결국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작은 찻집에서 마주 앉은 그녀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항상 비싼 옷을 입고 당당하게 사람을 내려다보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했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만 살려주면 안 되겠니? 결국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제가요?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너무 힘들어한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힘들 때는요?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울면서 힘들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제게 뭐라고 하셨죠? 그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아들이 아깝다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한 번만. 저는 손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제가 무너질 때 당신들은 웃었어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여러 번 연락해왔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심지어 회사로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로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준호 아버지 회사의 재무이사였다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그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회사 재무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몇 장 넘기자 눈에 띄는 항목이 보였습니다. 회사 자금 인출 내역. 숫자가 컸습니다. 반복적으로 큰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가 망한 이유입니다. 저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가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몇 년 전부터 무리한 투자를 했고 큰 손실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손실을 메우려고 회사 자금을 끌어다 썼고 손실이 커질수록 더 많은 돈을 빼냈다고 했습니다. 결국 회사를 무너뜨린 건 외부가 아니라 준호였습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준호는 언제나 잘난 척했고 늘 자신감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 뒤에 이런 진실이 있었다니. 저는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도 덮었습니다. 순간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집안은 끝까지 체면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회사가 무너지는 순간까지도.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걸 저에게 주시죠? 그는 대답했습니다. 대표님이 진실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대표님. 한때는 그 집안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었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아직도 누군가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준호는 늘 그랬습니다. 자신의 잘못보다 누군가 해결해주길 기대했습니다. 결혼 생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피했고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앞에는 복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공개하면 준호는 완전히 끝날 겁니다. 시어머니도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한때 저를 짓밟던 사람들에게 되갚아줄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복수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기회가 오자 공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듣더니 물었습니다.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저는 한참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수한다고 내 상처가 없어지진 않는다. 그 말에 가슴이 멈칫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망한다고 해서 제가 당했던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사 돈 당신이 빼돌렸더군요. 전화기 너머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말했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돌려놓으려고 했어. 저는 웃었습니다. 결국 못했잖아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회사도 가족도 다 망쳤어요.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책임질 차례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이상하게 편해졌습니다. 복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휘둘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준호는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집까지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통쾌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마음속에 남은 건 미움이 아니라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 준호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뒤 며칠 동안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통쾌했을 겁니다.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 저를 짓밟았던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복수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제 마음엔 다른 감정이 남았습니다. 허무함. 그리고 아주 긴 시간이 지나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안도감.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회사 창가에 서서 한참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차들은 끊임없이 지나가고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던 과거는 세상에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었다는 걸요. 과거는 제 안에서만 큰 일이었습니다. 저를 상처 입히고, 저를 울게 하고, 저를 무너뜨렸던 기억들. 하지만 세상은 이미 지나간 일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저를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와 식사를 하다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마음은 괜찮니? 저는 잠시 생각하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상하게 괜찮아. 어머니는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끝났어.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끝났다는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큰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끝났다고 해서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상처는 흔적을 남깁니다. 준호의 말, 시어머니의 눈빛, 제가 혼자 울던 밤들. 그 기억들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기억들이 저를 흔들었지만 이제는 흔들지 못했습니다. 기억은 남아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 그 질문에 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저는 과거의 집 앞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준호와 살았던 집, 시어머니가 늘 제게 부족하다고 말하던 집, 그 집 앞에 차를 세우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커 보였던 집이 이제는 낡고 작아 보였습니다. 정원은 관리되지 않아 풀이 무성했고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떠난 집은 금방 티가 납니다. 그 집은 이미 생기를 잃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 집을 바라보며 과거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명절날 부엌에서 혼자 전을 부치던 모습, 시어머니의 비웃음을 들으며 애써 웃던 모습, 준호의 차가운 말을 듣고 혼자 울던 밤.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심장이 아팠을 텐데 이제는 멀리서 남의 이야기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과거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현재의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 그 깨달음은 깊은 평온을 주었습니다. 저는 차를 돌려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햇살이 차 안으로 들어왔고 창밖 풍경은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한때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혼하던 날 저는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도 잃고, 자존심도 잃고, 미래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날 끝난 건 제 인생이 아니라 저를 무너뜨리던 관계였습니다. 진짜 인생은 그 후에 시작됐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 저는 늘 불안해 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했고, 항상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버텼어. 그 말과 함께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군가에게 듣고 싶었던 말을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 깊이 닿았습니다.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위로는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온다는 걸.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사무실은 활기찼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회의실에서는 발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그 풍경 속에 서 있는데 문득 벅찬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눈치 보며 살던 제가 이제는 제 회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던 제가 이제는 제 삶을 스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결국 내가 만든 것이었다. 준호도 시어머니도 제 삶을 망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흔들리게 할 수는 있어도 끝내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며칠 뒤 준호에게서 마지막 편지가 왔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이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다. 용서받지 못해도 괜찮다. 다만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 저는 편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편지 한 장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대답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는 것. 그것이 제가 할 마지막 정리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이제 행복하니?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는 행복해.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완벽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아서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서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몇 달 뒤 저는 어머니와 여행을 떠났습니다.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데 마음이 참 평온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웃는 걸 보니 좋다. 저도 웃었습니다. 예전엔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의 삶은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저를 상처 준 사람들이 제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인생의 한 장면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분명히 알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이 고요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끝에 비로소 제 삶이 제 것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질 차례다. 그리고 그 순간
과거는 완전히 뒤로 멀어졌습니다.